2018년 6월 평양 순안 비행장. 45살 김철수 소령은 조종석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붉은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즉시 이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하늘을 날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청진항 근처 수남구 포항동, 그러니까 바다가 훤히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명태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구수한 함경도 사투리. 철수야, 이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나? 아버지는 늘 그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 제가 언젠가 목숨 걸고 날아갈 자유가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셨습니다. 탄광에서 평생을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키우셨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셨고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는 명절이면 함경도 냉면을 끓여 먹고 추석엔 감자떡을 만들어 먹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공군에 가거라.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공군에 지원했습니다. 그게 1993년이었습니다. 공군 비행사 양성학교에 들어간 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당에서는 우리를 하늘의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월급도 일반 노동자보다 몇 배 많았고 쌀이며 기름이며 특별 배급도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덕을 봤죠. 제 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부모님도 마을에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저 집 큰아들이 조종사래.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청진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똑똑해서 평양의학대학까지 갔고요. 아들놈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잘 산다기보다는 그냥 살만했다고 해야겠네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는 평양으로 자주 불려갔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나중에는 김정은 원수님 행사 때 호위 비행을 하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열병식이 있으면 하늘에서 대형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국기가 휘날리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저는 그 위를 날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늘 무언가가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정치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비행 전에도 충성 맹세, 비행 후에도 자아 비판. 오늘 비행에서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끝도 없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감시였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동료가 뭘 말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심지어 꿈 이야기까지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무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이런 질문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정치부에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전화통화도, 편지도,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도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조종사라는 신분을 잃으면 우리 가족은 끝장입니다. 그러니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다. 이게 바로 혁명 전사의 삶이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날고 있는 하늘은 정말 자유로운 하늘일까? 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이런 걸까? 조종관을 잡을 때마다, 구름 위를 날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비행이 아니라 그냥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이 아닐까?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참석하신 대규모 열병식에서 저는 선두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대응,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행사 후 저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웅 조종사.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황금새장. 그렇습니다. 저는 황금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자유는 없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동료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 일은 2017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박성호 중위.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함께 비행 훈련을 받고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술 한잔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형님,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벌써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동해 상공 정찰 훈련이었죠. 성호는 제 오른쪽 편대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기체 상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전기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2호 정상 비행 중입니다. 그게 제가 들은 성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성호의 전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더니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502호, 502호, 응답하라. 저는 미친 듯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호의 전투기는 동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그저 하늘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연대장이 우리를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박성호 중위 동지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였소. 기체 결함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소.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체 결함.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성호의 기체는 불과 일주일 전에 정비를 마친 새 기체였거든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아니, 조촐하다기보다는 쓸쓸했다고 해야겠네요. 성호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6.25 때도 살아남으시고 고난의 행군 때도 견디신 분이셨죠. 그 할머니가 관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이요.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술자리에서였습니다. 선배 한 분이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철수야, 너 박중희 일 알고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희 가족이 남조선 영상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었어. 보위부에서 조사 중이었다고 하더라.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비우고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님,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그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호 어머니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호는 죽임을 당한 거구나.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조종사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리상철 대위가 훈련 중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최민수 중위가 기체 고장으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가족이 문제가 되고 얼마 후 조종사가 사고로 죽는 것. 우린 조종사가 아니야. 인질이지. 어느 동료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인질 잡혀 있는 거야. 우리가 말 안 듣거나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린 하늘에서 사라지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제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늙으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자식. 만약 제 가족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만약 제 딸이 잘못된 책을 읽는다면, 만약 제 아들이 잘못된 말을 한다면, 그럼 저도 성호처럼 하늘에서 사라지는 걸까?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꿈, 아내가 울고 있는 꿈, 자식들이 연좌제로 끌려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청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충성했던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아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요. 성호의 무덤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눈 덮인 공동묘지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비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팻말에 이름만 써 있었습니다. 박성호 중위, 주체백 6년 2017년 12월 18일.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형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제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명령에 따라 날아야 하는 조종사일 뿐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운명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제가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제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족에게요. 2018년 봄이었습니다. 청진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래도 겨울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임무를 마치고 며칠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함경도 냉면도 그리웠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일은 넘으신 아버지는 이미 탄광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귀띔해 주셨습니다. 철수야, 내 아버지가 며칠 전에 보이부에 다녀왔단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기 힘든 곳이죠. 무슨 일로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노동동원 나갔다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요즘 배급이 왜 이리 줄었나 그런 말을 했다는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배급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체제 비판으로 몰리는 겁니다. 반당 사상 의심을 받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아버지와 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입조심을 못해서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게 걱정이다. 평생 6.25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으시고 탄광에서 수십 년을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고작 배급 이야기를 했다고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조종사잖습니까? 제가 뭐든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성호 생각이 났습니다. 성호도 가족 문제로 시작됐었죠.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후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딸애가 평양의학대학에 다니던 딸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숙사 방 검열에서 USB가 나왔다는 겁니다. 남조선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였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거라고 딸아이는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상 검열 대상이라며 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평양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을 만나러 학교로 갔지만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당 비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철수 동무, 대개 가정교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대개 신분도 장담할 수 없소. 신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종사라는 신분, 특권층이라는 신분,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이 위험한데요. 저는 비행연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동무, 댁 가족 일로 걱정이 많겠구려. 연대장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댁 부친과 따님 문제가 보고되었소. 조종사는 사상이 가장 중요한 직책이요. 가족까지 사상이 튼튼해야 하는 거요. 알겠소? 그건 경고였습니다. 아니, 협박이었습니다. 가족 단속 잘 안 하면 너도 끝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란 말인가? 며칠 후 아들한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소속 부대에서
가족 사상 검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누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간부들이 저보고 자아 비판 쓰래요. 가족을 비판하는 글을 쓰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 누나를 비판하라고? 그게 옳은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날고 싶어 하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 가슴처럼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조종사라는 신분도, 표창도, 특권도 다 쓸모없다는 것을요. 이 체제에서는 가족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입니다. 연좌제. 그게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가족을 무너뜨리는 곳. 아니, 잘못도 아닌데 잘못이 되는 곳. 그날 밤 마을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셨죠. 할머니는 몰래 감자 한 자루를 갖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요즘 세상이 어찌 이런지. 우리 젊었을 때도 어려웠지만 이렇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예전 동료 한 명이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철수야, 요즘 자네 집안 소문 많이 돌아. 조심하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소문. 북한에서 소문이 돈다는 건 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면 당에서는 본보기로 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각, 아내 생각, 자식들 생각.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제가 조종사라서, 제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감시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고. 성우처럼 저도 하늘에서 사라질 거고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리고 그 명령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초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저는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비행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으려면요. 그날 오후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김철수 소령, 연대장실로 즉시 출두하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가족 문제로 또 뭔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제 신분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연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연대장뿐만 아니라 당 정치부 부부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대장이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특수임무가 하달되어서 최고 기밀이요. 정치부 부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임무는 당에서 직접 내린 것이요. 동무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오. 충성심을 시험한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성호 생각이 났습니다. 성호도 마지막에 충성심 시험을 받았었죠. 연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남조선 상공 정찰 임무요. 하지만 일반적인 정찰과는 다르오. 자세한 내용은 이 봉투 안에 들어있소. 비행 직전에 개봉하시오. 그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오. 비행 직전에 개봉하라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사전에 임무 브리핑을 받는데 왜 비행 직전에야 열어보라는 걸까? 하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으로 비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정치부 부부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댁의 가족 문제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 당에서도 제고할 것이요. 반대로 이번 임무를 망치면 댁도 알 거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잘 해내면 가족을 살려주겠다. 못하면 가족도 너도 끝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붉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생각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장실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하지만 명령은 비행 직전이었습니다. 명령 불복 정도 제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응, 왜 그래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일 비행 임무 나가는데 당신과 아이들 생각나서. 아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마지막 통화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아이들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우리 딸도 아들도 정말 자랑스러워.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집 생각이 나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5살 된 어른이, 공군 소령이, 최정예 조종사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고향 청진 바다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명태를 잡으러 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야, 이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자유가 있습니다. 바다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D-데이였습니다.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넷이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행장으로 걸어가면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묻혀 계셨습니다. 6.25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은 명령은 조국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자들의 정치 게임일까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붉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수정찰 임무 지시 동해 상공을 경유하여 남조선 강릉 방면 상공 진입. 정찰 임무 수행 후 귀환 도중 기체 결함을 가장하여 자폭하라. 이는 당의 대외 선전 및 내부 단속을 위한 필수 임무임. 조국과 당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라. 자폭 명령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정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호처럼, 리상철처럼, 최민수처럼, 저도 하늘에서 사라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왜 저를?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가족 문제, 아버지의 말실수, 딸의 USB, 이 모든 게 핑계였습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제거하려는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체제의 비리를 너무 많이 봐서? 아니면 그저 정치 싸움의 희생양으로?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502호 이륙 준비 완료. 출격 대기 중.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날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명령대로 하면 저는 동해 바다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제 가족은? 연좌제로 끝장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의 얼굴, 아버지의 눈물, 딸의 목소리, 아들의 울음, 아내의 미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산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거부가 아니라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관제탑이 다시 불렀습니다. 502호 왜 대답이 없는가? 즉시 응답하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502호 이륙 준비 완료. 출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 것입니다.
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스로틀을 밀어 올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하늘을 났습니다. 북한의 명령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그리고 그 하늘 끝에는 남쪽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올랐습니다. 고도 5,000m. 구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손은 조종간을 잡고 있었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502호 항로 확인. 동해상공으로 진입하라.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502호 알겠습니다. 동해상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해상공까지는 지시대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남쪽입니다. 남조선 쪽으로 갑니다. 비행 시작 후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너무 급하게 방향을 틀면 레이더에 바로 잡힙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꾸면 바람 탓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분은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들켰습니다. 관제탑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2호. 항로 이탈 중이다. 즉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502호입니다. 기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관제탑은 속지 않았습니다. 502호. 거짓말하지 마라. 즉시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연료가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뭔가 잡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신호 2개. 전투기였습니다. 북한 전투기 2대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배신자 502호를 격추하라.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북한 추격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2호 김철수. 즉시 기술을 돌려 복귀하라. 마지막 경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낙원. 그들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 겁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5살의 나이, 젊었을 때처럼 몸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포스가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추격기들이 저를 놓쳤습니다. 잠깐이지만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시 상승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벌써 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남한까지 갈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입니다.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시 추격기들이 따라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마지막이다. 지금 돌아오면 살려준다. 가족도 무사할 것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도 죽고 가족도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유도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불꽃탄이었습니다. 동시에 급선회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으악,
비명이 나왔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이런 기동을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플레어에 속아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추격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해안선이었습니다. 북한 해안선의 끝이었습니다. 저 너머가 공해였습니다. 저 너머로 가면 북한 전투기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체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누구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안선을 넘었습니다. 공해 상공이었습니다. 추격기들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폭기 명령이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술을 돌렸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드넓은 하늘 한가운데 혼자였습니다. 뒤에는 북한이 있었고 앞에는 남한이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제발, 이 기체야 부탁이다. 남쪽까지만 버텨다오. 조금만 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45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딸아,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 저 살아서 갑니다. 제발 무사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눈물이 났습니다.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였습니다. 저를 요격하러 온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남하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김철수 소령입니다. 저는 탈북하려고 합니다. 착륙 허가 부탁드립니다. 한국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으니까요. 남측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측 전투기 2대가 제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에스코트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릉 공군 기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연료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엔진이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제발 조금만. 저는 기체에게 애원했습니다. 마치 늙은 말에게 마지막 힘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보였습니다. 육지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강릉 공군 기지였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다.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착륙하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기술을 낮췄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퀴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했습니다. 혹시 기체가 폭발하는 건 아닐까? 혹시 착륙에 실패하는 건 아닐까?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천천히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모든 계기에 불이 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5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가족들아. 나 살았어.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활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을 땅에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조종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저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5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제발. 가족들만은 제발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딸, 아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보위부에 끌려갔을까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이 다가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포를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장교의 얼굴을 봤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얼굴에는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김철수 소령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발. 가족들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교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 북한에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위험했고, 늘 걱정해야 했고, 늘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의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일단 링거부터 맞으시죠. 간호병이 링거를 꽂았습니다. 따뜻한 수액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한 컵 받았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도 귀했습니다. 끓여 먹어야 했고 그나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돗물을 주는데도 깨끗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물 한 컵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군 조종사인 저도 찹국밥을 먹었습니다. 쌀은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흰 쌀밥에 국, 반찬까지 주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북한 김치와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김치였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평화의 맛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군 정보기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군인이었으니까요. 혹시 간첩은 아닌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겠죠.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실은 지옥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매 맞고 고문당하고 자비판 쓰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의자도 편한 의자였고 차도 주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북한 공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종사였습니다. 같은 군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조사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어보고 기록하고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도 지켜줬습니다. 식사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사 중간에 제북 출신 상담관을 만났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함경도에서 넘어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죠? 저도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분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는 북한 같지 않아요. 처음엔 적응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위험한 탈출을 성공했겠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여기서는 가족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연좌제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자유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지만 제 가족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탈북한 죄로 그들이 벌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꿈, 딸이 우는 꿈,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관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저 별빛이 북한에도 비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저 별빛이 비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남편이 미안해. 아들이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남편은, 아들은 살았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꼭 다시 만나자.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지를 떠나는 날 저를 조사했던 조사관들이 나와서 배웅해 줬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새로운 인생 잘 사십시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를 타고 기지를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로, 건물, 자동차,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리에서 웃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45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꼭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여서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함경도에서 왔고 어떤 분은 평양에서 왔습니다. 여자분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혹시 보이부 사람은 아닐까? 혹시 감시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두만강을 건너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돈 벌어서 북에 있는 손주들한테 보내려고 넘어왔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률, 문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는 것,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써봤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권 유린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조종사였기 때문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늘을 날 때 땅 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 조사관들이 제 증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공군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요. 북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1970년대 구형 기종이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이 기체 고치려고 저 기체를 뜯어 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투기를 부품 떼러 쓰는 겁니다. 자동차 폐차장처럼요. 저는 교관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료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훈련 비행이 전부였습니다. 연료가 없었으니까요. 북한 조종사들은 비행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한 달에 얼마나 훈련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조종사 숙청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성호 중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리상철 대위, 최민수 중위, 강철호 소령.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모두 사고로 위장됐지만 사실은 숙청이었습니다. 왜 숙청했습니까? 왜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 문제였습니다. 가족이 뭔가 잘못하면 조종사도 제거됩니다. 혹은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고위층들이 싸우면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이 제거됩니다. 자폭 명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는 이런 명령을 가끔 내립니다. 충성심 테스트라는 명목으로요. 실제로 자폭하는 사람도 있었고 명령을 거부하다 잡혀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공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종사를 국가의 보배처럼 여기는데 북한은 소모품처럼 다루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특권을 주고 대우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충성하면 살고 의심받으면 죽는 것. 그게 북한 조종사의 운명이었습니다. 김정은 권력 투쟁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고위층들 사이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파벌 싸움이죠. 누가 김정은에게 더 충성하느냐, 누가 더 권력을 쥐느냐. 그 싸움에서 밀리면 숙청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도 다 제거됩니다. 조종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증언은 기록되었고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국방부와 국정원에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북한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단속에 걸려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죄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증언하겠다고. 어느 날 저녁 하나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환호하는 걸까? 아니면 환호하는 척하는 걸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행사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충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저 화면 속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진심이 아닐 겁니다. 제가 북에서 제일 좋은 대우 받는 조종사였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특권도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았고 김정은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저도 언제든 버려질 소모품이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 젊은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 북한은 언제쯤 바뀔까요?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유로운 북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아내는 무사할까? 딸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소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서든 다른 경로로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 하늘은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요. 아무리 높이 날아도 아무리 빨리 날아도 결국 감시와 통제 속에서 날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자유는 여기 대한민국 하늘에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증언 활동도 하고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도 하자고. 그리고 언젠가, 꼭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나원을 떠나는 날 교관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하나원을 나와 대한민국 사회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고 작은 원룸도 마련해줬습니다. 처음 그 원룸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허락 없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구나. 보위부도 당 간부도 아무도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원 물품으로 받은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쌀, 김치, 라면, 계란, 우유.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것들이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배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요. 첫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하나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밤 11시인데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정말 밤에도 장사를 하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려다가 웃었습니다. 북한 돈은 이제 소용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그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서도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공군 조종사 경력이 있었지만 남한에서 조종사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격증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랐습니다. 하나원 상담사가 추천해준 항공 관련 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항공기 정비 보조일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셨다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비 보조일은 조종사와는 많이 다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배우고 싶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제 의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북한에서 입던 공군 제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비행기 옆에서 일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자유롭게 메뉴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요. 저는 불고기 정식이요.
모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주문했습니다. 저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냉면 주세요. 함경도 냉면이 그리웠습니다. 냉면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냉면이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청진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명태 잡으러 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옆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고향 생각이 좀 나서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언젠가 다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통일.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정비하는 법, 부품 관리하는 법, 안전 수칙들.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품도 없고 매뉴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직접 번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쌀, 김치, 고기, 과일.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주에게 줄 과자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거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딸도 이제 26입니다.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저에게도 손주가 있을까? 집에 와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가족 소식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뉴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요. 강연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김정은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의 죽음, 가족의 위협, 자폭 명령 탈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나도 6.25 때 피난 왔소. 북에 가족을 두고 왔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워. 할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적응했습니다. 말투도 조금씩 남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렸습니다. 형님, 이제 거의 남한 사람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였지만 여기서는 자유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예배 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아내, 딸, 아들. 그들이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땅에도 자유가 오게 해주십시오.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5년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밤마다 북쪽을 생각합니다. 북에 둔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여든을 넘기셨을 겁니다. 혹시 돌아가셨을까요? 어머니는 건강하실까요? 아내는 혼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딸은 의사가 되었을까요? 아들은 군대를 제대했을까요? 소식을 들을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되는 꿈입니다. 휴전선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꿈입니다. 제가 고향 청진으로 돌아가는 꿈입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는 꿈입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꿈입니다.
그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자유로운 북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언을 계속합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제발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북한 땅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같은 한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북한을 잊지 마십시오. 통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족들을 안고 싶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이제 우리 자유야.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증언하고 일하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꼭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 믿으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통일을 자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 조국 만세.